지난주 있었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추가 금리 인상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17년 만에 올렸던 지난 3월 회의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퇴조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는 아무래도 증시보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요즘 유럽이라든가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죠. 그런 것이 그 통화 가치에 반영돼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증시보다도 외환 시장이 주가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쪽에 인과관계가 거꾸로 나서 아마 환율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유럽 얘기를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자파 문제 이런 것이 득세하다 보니까 사실 극우 세력과 신자파는 재정 지출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일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이라 해서 경제 수렴 조건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각자 나눈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유럽 국가 간의 환율 일정 수렴 조건, 재정 지출 일정 수렴 조건, 뭐 금리 일정 수렴 조건, 물가 일정 수렴 조건 해서 4가지 경제 수렴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그 재정 지출 부분은 GDP 대비해서 한 3% 이내로 각국들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를 비롯해서 경제 핵심국들이 재정 지출을 한발하다 보니까 유럽 통합이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로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1유로에 1.07달러 정도까지. 그래서 1달러 1유로 등가 수준까지 이렇게 오는 상태에서 이 등가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1.07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이스 통화가 사실 달러가 아니라 유로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유로 가치가 약세입니다. 약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유로가 약세를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BOJ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름대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되지 않았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준 이런 것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월보다도 오히려 그 비둘기파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죠. 엔달러 환율이 오르고 엔화 가치 떨어지는. 그래서 유로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구성 항목 중에서 양대 통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4월 이후에 최고치인 106선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대의 후반대가 되고 있습니다는 106선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통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로화보다 엔화 움직임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죠? 네, 엔화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4월부터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죠. 또 엔화를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투자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그 큰 축이 됐는데요.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뭐 외국 잡지와 또 이제 이렇게 계약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바쁜 하루가 됐습니다는 사실 그 와중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전화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라 엔화 투자자인데요. 엔화 투자 입장에서 비교적 기대했는데 BOJ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일본의 6월 회의 직후에 사실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다시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금제 황투기 세력들이 추가 엔저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들짝 놀란 이 재무상이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시장에 개입하면서 지금 157엔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됐던 뉴욕 한시에서 보면 종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쇼와 날, 법정의 날 5월 1일, 5월 3일 이때 개입할 때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58엔에서 151엔까지 8엔 정도 이렇게 폭락하는 그만큼 엔화가 강세돼서 엔화 타자의 그 기대감을 이렇게 좀 기대를 잃게 하는 예.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학습 효과, 에로 교수가 얘기하는 learning by doing 학습 효과 때문에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굳건하게 일본의 그 재무성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으면 시청자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일 간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금리 차례든가 할 때는 엔저 요인이 더 많은 상태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엔달러 환율이 5월 초에 158에서 157엔 갈 때, 158에서 150원 갈 때 이제는 엔화 강세가 되는 게 아니냐, 엔화 투자가들 좀 기대했던 국면이 오십시오,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얘기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되돌아갈 겁니다. 일본의 재무성이 돈 쓴 거 다 실탄이 낭비할 겁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엔달러 환율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은 아까 조케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글로벌 인베스트먼크도 엔화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차기 목표는 160에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175엔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엔화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엔화가 왜 그래요? 지난 주말에 저한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오늘 방송을 제가 방송 들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들으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아마 엔화가 왜 그래요? 하는 그 말이 저 다음 타겟이 175엔 정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이렇게 가슴속에 파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국제 환투기 세력한테 왜 밀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굳이 국제 환투기 세력이 아니래도 예. 사실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엔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엔화 약세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만 엔화 강세 투자자들을 권유하고 하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일반 투자자 엔화 약세 베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과 금리 차를 미국 입장에선 최소한 줄일 겁니다. 줄이고 일본 입장에선 엔다가식으로 가장 높은 쪽으로 한번 전망치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올해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대체로 한 2.8% 이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수치 2.7%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한 0.5, 0.7인데요. 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금리는 한 차례 인하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5.25%. 그다음에 일본은 두 차례 인상. 그래서 일본은 지금 밴드 폭이 0.1%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해 가죠. 그래서 두 차례 올렸습니다.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0.4%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2.7에서 일본이 1%. 그다음에 금리 차는 올해 말에 5.2에서 일본이 0.3%. 저런 그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이런 이론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이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엔화 베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펀더멘탈의 성장률, 포트폴리오 상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어디에 투자하시는지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일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 수요가 그만큼 증대하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본 입장에서 어제 지난 주말에 6월 회의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158엔 가니까 사실 지난 4월에 IMF 총회 앞두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맺었던 외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정정 무력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장중 엔달러 환율이 158엔까지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일본 내부적으로도 지금 각종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실탄을 소비하면 안 된다. 뭐 소용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엔달러 환율이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158엔 가니까 그동안 시장에 개입했던 이렇게 돈 들어갔던 거 이런 거 전부 실탄이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일본 재무상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크게 보면 한 세 차례입니다. 그 선이 있는데요. 150엔 돌파일 때, 이거 프라자 라인이라 해서 요거 예. 돌파할 때, 그 다음에 155엔 돌파할 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5월 초에 160엔 이렇게 돌파할 때 마지노 선을 설정해서 이 재무상증이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5월 개입분만 84조 원입니다. 예.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서부터 개입하는 문장을 총체로 보니까 100조 원을 개입했습니다. 그 100조 원을 개입했는데요. 이 100조 원의 과거의 모습 보면 이게 환율이 미스터 N 나이라 하는 125엔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가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했는데 N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그 선을 유지하니까 많이 환율 수준으로 보면 낭비가 된 거죠. 낭비가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뭐냐. 결국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정책의 양면성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달러 매도 개입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쌍둥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쌍둥이 적자 1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잦은 시장 개입 이렇게 150엔, 150엔, 160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잦은 개입이니까 선진국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시장을 그냥 시장의 원칙에 맡겨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냐 무슨 변수해가지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꾸 뭐냐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뭐냐 돌려놓는다 하니까 그만큼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엔화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다가 실패하면 government failure, 기시다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과거 1990년대 이후서부터 일본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갈등이 지금 재현되는 모습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지금 기사 정부의 조기 하라든가 중요한 해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과 같이 갈등이 재현되는 문제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서부터 굉장히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잦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결국 157엔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본 경제 여건상 사실 급격한 엔고로 돌려놓기에도 어렵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그런 의미로 풀이해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2010년서부터 일본이 사실 1억 원이 30년 우려를 돌파하기 위해서 예. 엔화 약세를 도모했죠.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엔화 강세로 돌려놓기도 어렵죠. 그래서 예. 정책적으로 보면 일본의 그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엔저를 하기도 어렵고 엔화 강세도 어렵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면 좀비가 되는 거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면 뭐든지 변화의 시기가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난 10년 이상 동안 엔화 약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출 사이드에서 수출이 증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는 내수 기반이 침체되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보면 2, 3위 이렇게 해서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실 수출보다도 내수가 확보가 돼야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거든요. 예. 대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근데 엔저를 무리하게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내수 기반이 침체됐다. 내수 기반이 침체됐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일본 경제를 받쳐든 상태는 그나마 엔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그대도 받쳐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 내수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엔화가로 돌려놓으면 엔화 강세를 돌려놓으면 수출마저 안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수가 붕괴된 상태에서 엔화 강세를 통해서 수출마저 안 되면 일본이 뭐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년이 되는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시다 정부 또 자 일본은 사실 대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예. 선진국에서 보면 영란이라든가 페드보다도 정치적 독립성이 약합니다.
위에다가 저렇게 간을 친다 이런 표현을 쓰러 예. 어느 결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그 BOJ에서 어느 결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이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같이 일본 정부가 좀비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일본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도 좀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기시다 총리의 조기 총선 선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 주 굉장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최고 통수권자들은 자기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조기 총선을 합니다. 조기에 선거를 합니다. 그런 측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인 자신의 위기 타개책으로 이런 조기 총선이 지금 유행하는데요. 한번 면면을 보겠습니다. 예. 마크롱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지지도고 지금 이민법 대책 문제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못 대처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 조기 총선 이달 30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지금의 르펜이라든가 이런 극우 세력들의 인기도를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마크롱이 조기 총선을 이렇게 실시해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 대목은 굉장히 실패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넘어서 영국을 보겠습니다. 수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계에서 어렵게 이렇게 잡았습니다는 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또 이민권의 동성연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에 지금 26일부로부터 브렉시트의 그 8년을 맞게 됩니다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아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 또 찰스 3세가 올해 이렇게 즉위했는데요.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총선하겠다 하는데 다음 달 4일에 총선합니다. 지금 상태에선 제2의 캐머린 브렉스 가지고 사실 자기 개인의 위기 돌파를 위해 영국 국민 투표를 붙였던 것이 브렉스거든요. 근데 영국 국민들이 브렉스를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캐머린 총리가 퇴임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번에 순낙한테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기시다 지지도 지난 주 중에 사실 그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에 20% 밑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기 하야, 그다음에 총선,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조기 하야, 그다음에 조기 총선, 중요한 해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보면 일본 총리들은 그런 모습을 해서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는 본인 자신이 이렇게 사실 그러한 최소한의 양심도 있었는데요. 예. 기시다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애만 우에타 총재의 출구 전략이라든가 디플레 타겟 지대에 의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지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엔달러원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6월 BOJ 회의에서 158엔 가니까 이번 주에 160엔이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이번 주에 엔달러 환율이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은행 회의는 결국 엔화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여버렸다. 자,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죠? 네, 회의 직전까지 예. 국채 매입 규모가 축소할 것이다. 뭐 일부에서는 8조에서 6조로 축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축소하면 사실 엔화가 강세되지 않겠냐 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마지막에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엔화 투자가 버티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 아시겠지만 작년에 4월 달이죠. 우에타 취임 당시에 사실 유행처럼 엔화 투자를 권유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 1년이 넘습니다. 지금 1년 2개월이 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엔화가 강세되지 않으면 엔화 투자는 피해액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키코 사태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키코 사태를 좀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키코 대책위원회 지금 상보의 그 김상근 회장 이렇게 이분이 대책위원장인데요. 여기에 그 조언하는 입장에서 이 키코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키코 피해에 육박하는 정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국내증권사가 어떠냐 하면 지금도 엔화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까? 엔화 투자가 엔달러 환율이 160엔 넘겠습니까? 이제부터 뭐냐? 엔화가 거꾸로집니다. 예. 이 얘기 나온 것도 언제서부터냐면 제 기억으로는 130엔서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130엔 뚫리고 140엔 뚫리고 150엔 뚫릴 때도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160엔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엔달러 환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타기 오십시오. 이런 쪽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저한테 말씀드렸던 저한테 문의했던 분이 그분이 지금 방송을 들으실 겁니다. 작년 4월에 엔비디아가 챗GPT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때 예. 그린슛 단계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골든골로 갈 거다. 그래서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뛰기 전에 인공지능 뜨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4월 달에 엔비디아를 증권사에 가서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우겼다가 침입하면서 엔화를 샀다 그럽니다. 예. 그게 뭐 녹취록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한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문의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번 작년 4월 이후에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습니까? 3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화 투자하면 30% 이상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증권사 가서 엔화를 좀 사십시오 했는데 엔비디아를 사십시오 했는데 엔화를 투자를 권유해서 엔화를 샀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증권사 가서 이런 거 이렇게 해줬습시다 하는데요. 사실 이거 권유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어느 은행에 가서 사실 뭘 정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VIP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뭐냐 쫙 내역을 해가지고 쫙 앞서서 통장이라든가 뭔가 전부 뭐냐 계산해 놨더라고요. 이게 뭐는 거냐 하나하나 뭐냐 하나하나. 자, 근데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리를 못 하겠더라. 예. 저렇게 해놨는데 정리를 못 하겠다. 정리해야 되는데요. 사실 금감원에 이렇게 얘기하면 걸립니다. 근데 막상 창구에서 이거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사실 투자자의 마음이 예. 나는 이거를 가지고 갈는데 이거 하십시오 하면 사실 흔들리는 게 지금의 사람의 투자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엔화를 매입했는데요. 1년 동안 뭐냐 엔비디아는 300% 올랐습니다. 엔화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에서 금감원에게 제기할 수 있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답을 못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인데 자기 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엔화 투자자들이 정말 눈물나게 지금 손실에 의해서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엔화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 국채를 사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엔화를 통해서 그것도 미국 국채를 사라. 자, 어떻게 보면은 6월 FOMC 회의 결과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점점 갈수록 멀어지는 듯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더 오르겠습니다. 예. 사실 엔화를 가지고 국제 투자하라 하면 이거는 뭐냐 엔화를 순수하게 투자한 것보다 더 손실이 많습니다. 한번 엔달러 환율이 작년 4월에 123에서 157엔입니다. 원엔 환율이 같은 기간에 110에서 지금 870원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작년 4월에 3.4에서 4.23% 올랐습니다. 그러면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엔화에 미국의 국채 투자하신 분은 3.4에서 4.3이니까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채권 가격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국내증권사가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고객을 여는 겁니까? 나중에 더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이렇게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정이 많이 복두져서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